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나눠드린 설문지 있지 않습니까? 설문지 작성하신 분 중에서 5분 뽑아서 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책을 구하고자 하시면 저기 지금 오늘 저기 판답니다. 그러니까 사시면 우리 한 교수님이 직접 서명도 서명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중간에 진행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고 저희들 어쨌든 토론 강의 듣고 그다음에 토론할 때 제가 마이크 드릴 테니까 한두 가지씩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는 저도 이제 박종철의 5년 선배입니다. 여기도 박종철 5년 선배고 저희 대학문화연구회 선배들인데 물론 박종철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늘 마음속에 종철이를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종철이와 함께 늘 맨 앞에 싸우지는 못했지만은 저거 등을 돌리지는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주로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켜져 있는 거죠? 예. 저는 사회를 맡았는데요. 워낙 앞선 사회가 워낙 잘 하셔서 제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강성영이고요. 박종철 열사 말하자면 선배인 셈인데요. 여기 이제 오늘 강연해 주실 한인석 교수님도 사실은 선배라서 여기는 이제 이 박종철 열사와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분이고요. 한인섭 교수님 잠깐 소개드리면 저는 한인섭 교수님 굉장히 진지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좀 별로 재미없으신 분 같은데 최근에 뭐 유튜브나 또 다른 데 나가신 거 보면 아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으시고요. 아주 또 감정도 풍부하셔서 저는 이 유튜브에서 한인섭 선배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직에서 내려놓으시니까 지금 정년퇴임 하셨거든요. 직에서 내려오시니까 좀 자유로워지셨는지 굉장히 제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면모, 아주 이 친근하고 그런 면모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 책도 책이지만 사실은 한인섭 교수님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후에 우리가 이 고비고비마다 좀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또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걸 헷갈릴 때 아주 칼 같은 명언들을 주시고 또 저희 판단 기준을 주셨어요. 가령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문제가 삼았을 때 가령 뭐 조희대에서 조희대가 지난번에 가령 뭐 이 이재명 재판을 이상하게 진행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법을 공부하지 못하고 법을 잘 모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려면 이제 법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헌법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는 헌법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헌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그때그때 즉시에 판단을 내려주시고 그걸 또 이 SNS 같은 걸로 공유를 해주셨고 그걸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 12.3 내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정리가 완전히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일이 많죠. 그래서 남아있는 일에 대해서도 혹시 그때그때 궁금하거나 또는 답답하거나 하면 저는 또 한인섭 교수를 또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 앞으로 역할도 기대가 되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또 교수님 나름의 전견이 있을 거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그 부분을 듣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걸 굉장히 저는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종철이라는 이름으로 시민 아카데미를 처음 하는데 저를 처음으로 불러주시니까 이 이상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강성혁 선생님께서 사회를 하시면서 뭐 헌법 이야기, 법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하셨는데
시민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자꾸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다,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전문가라는 사람, 직업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해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들어도 좀 틀린 것 같으면 그건 틀린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인섭이라는 사람은 법을 계속 공부를 했고 하니까 좀 잘 알 것 같으냐,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한 단면인 게요. 제가 조희대라든지 지기현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아는 얼굴들이거든요. 우리 아는 사람 쓸 때 그런 논조가 약화되고 세 번 쓸 걸 한 번밖에 못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조희대가 누군지 지기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재판을 놓고 자유롭게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비판을 쏟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 3월 7일 날 구속 취소, 날짜 계산 대신 시분 계산이라는 이 세상에 특이한 계산 시간 방법을 창안해 가지고 근데 창안해내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을 바꾸면. 그런데 그 사건만 그렇게 해석하고 나머지는 잊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궤변을 막론했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법 논리에 들어갈 것 없이 그거 엉터리잖아. 왜 새로운 해석을 윤석열에게만 적용해? 새로운 해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지금 검찰도 안 하고 있고 법원도 안 하고 있어요. 그 계산법을. 근데 그걸 통해서 윤석열 혼자 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의 농간에 쏘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거기 제가 시민 헌법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시민이 헌법을 만든 사람이 국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다 맡겨버린다. 이래서는 안 되고 해석에서도 주인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계속 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또 혹시 전문가라는 사람 있으면 와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그건 너무 이상한데.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이제까지 경험 있고 상식 있고 자기 판단에 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입각해서 그 상식과 경험과 가치가 모여서 한 나라의 정의의 기준을 만들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약호 죽지 말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지 말자.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의 소유주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차가 고장 날 때가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참고 약간 뒤져보다가 안 되면 정비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정비소에 가면 정비소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충 떼고 가려고 하면 한 30만 원 들고 완전히 수리하려고 하면 한 100만 원 듭니다. 고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도권은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게 내가 알아듣게 나의 지식 수준이 여하한 간에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난 100만 원 말고 30만 원짜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장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그거 감수할게요. 이래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 시종일관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나라의 운명도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이제 국민주권 시대라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왜 시민주권 시대라는 말로 굳이 바꾸느냐 하면 시민이란 말은 헌법에도 안 나오는데 국민 하니까 자꾸 국가와의 관계가 자꾸 연상이 돼가지고 주도성이 좀 약화되는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주체가 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인민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것 좀 쓰면 수사가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제끼고 그래서 시민. 그래서 시민은 벌써 주도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민 주권 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뭐 제 속에 다 생략하고요. 한번 최근에 우리 과거 7, 80년대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하다 많이 탄압받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몇 년 살았어요? 저는 합치면 3년입니다. 3년 한 번? 두 번 합쳐서 3년. 한 번은 몇 년? 1년, 2년. 이렇게 그 당시에 재상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집시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국법법이었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국법은 87년에 아, 했고요. 처음에는 81년에. 아, 예. 자, 이런 분들을 변론했던 변호사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피고인들은 자기 기록을 집에 자기 재판 기록 안 놔두고 있죠. 없다가요. 예. 이번에 재심을 했어요. 그렇죠. 재심에서 그러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놔두다 또 화근이 될까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이 이제 변론 기록으로서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인권 변호사로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홍성우 변호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 변호사님으로부터 이제는 변호사님의 때가 아닙니다. 학자에게 다 넘겨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2004년, 2005년에 홍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던 전 기록을 대학에 넘겨받아서 PDF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책도 내고 대담집도 내고 자료집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년퇴직을 하니까 학교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기념관에 이걸 이제 다 보냈습니다. 이제 보내면서 우리 학교 캠퍼스에 쫙 한번 펼쳐놓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홍성우 변호사님, 인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강성령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령을 비롯한 우리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윤석열의 계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그런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기정해 주신 한윤식 교수님 다 감사 우리가 박수를 한번 드리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역사의 기록으로 다시 재정리될 거고요. 저는 형법학자거든요. 그래서 형법학자가 헌법을 한다 이러면 헌법학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왜 남 영역까지 침범하냐 그런데 제가 할 말은 두 가지. 자, 헌법은 남 영역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영역이다. 우리 모두가 형법 전공자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소가 헌법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그 헌법학자들은 자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 논문을 주로 그렇게 씁니다. 근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헌법을 하나하나 보고 그것을 한번 밝혀내보자. 이런 시도는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역을 침해한다라고 뭐라는 헌법학자에게 이 책을 주고 한번 읽어보시오 하니까 읽어보고 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첫째로는 100년의 헌법 2019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계엄과 내란을 넘어라고 하는 걸 올 4월 그 탄핵 심판 4월 4일 하고 난 뒤에 10일 뒤에 책을 냈습니다. 무슨 10일 뒤에 책을 냈냐 그런데 그것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된 때로부터 10일 뒤에 책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일 뒤에 나오면 대선 국민으로 넘어가 가지고 벌써 판도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책을 내서 둘 다 헌법 이야기가 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4년 12월 3일 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낮에 기억은 안 나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시간표대로 기억이 나죠. 혹시 12월 3일 밤 10시 반 이후 12시까지 뭐 하셨어요? 집에서 TV 봤습니다. TV 보고. 그전에도 텔레비를 봤습니까? 3시까지. 우리 안성일 선배님 뭐 하셨어요? 그건 몰랐어요? 아니 그때 보긴 알았죠. 캐나다에서 보고 반응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2024년에 본 순간 바로 1980년이 떠올랐잖아요. 1980년 그냥 81년 1월 24일 이후에 우리는 너무 다행히도 계엄 없는 시대를 43년간 살은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나라들 계속 뭐 계엄 나고 군대 또 동원해서 또 민간 정부 뒤집어엎고 이런 역사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강성령 선생의 두 번에 걸친 투옥 생활의 그런 노고들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이제 계엄과 같은 짓을 하지 못한다는 걸 국민적 상식으로 완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때 제일 유행했던 말이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과거 어떻게 현재를 살리지 하니까 1980년에 79년에 부마 항쟁이 나고 80년에 이제 광주 대항쟁이 났잖아요. 근데 광주 항쟁이 그런 방식으로 나지 않았으면 계엄이 성공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마에서 군대가 투입이 됐거든요. 투입될 때 시민들이 확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더 투입돼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광주에서 투입을 해서 초동에 엄청 진압을 했는데 시민들이 물러나지 않고 마지막에 총을 들고 싸우다가 5월 27일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그래도 지키다 죽었잖아요. 그에 대한 교훈이 군이 이기긴 했지만 다시는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87년에 6월 항쟁 때 6월 17일, 18일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의 거리가 완전히 점령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군대가 투입 안 되고는 해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투입을 할까 할 때 그 전두환 등 군장성들의 그 속에서 광주를 다시 한다고 자기들에게도 끔찍한 경험이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80년에 5월 27일의 그 죽음의 항쟁이 87년에 군 투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죠? 이제 체류탄이 남았잖아요. 체류탄을 김대중 대통령 때 취임 첫 때 정부는 체류탄을 안 쓰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때 그 무탄이냐 무탑무석이냐 아직 시민들이 화염병을 안 던지면 체류탄을 안 쏠 거 아니냐. 시민들은 체류탄을 안 쏴야 돌을 안 던질 거 아니야. 그래서 닭과 달걀 논쟁을 하다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죠. 체류탄 안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첫 해는 돌도 좀 던지고 98년에 화염병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던지는 사람이 너무 미안하잖아. 3년 지나니까 화염병 그다음에 투석이 제로가 됐습니다. 총칼의 무기가 80년에 끝났고 체류탄이 98년에 끝났습니다. 그다음 뭐죠? 물대포를 막 쏘다가 백남기 어른의 희생 때문에 이제 물대포를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민과 상대하는 뭐 군인지 경찰인지 바짝 붙잖아요. 둘 다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 누가 노래를 잘 부르는가라든지 누가 재밌게 이끌어 가는가의 게임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돌연히 군인들 국회 투입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군인은 월남 전쟁 이후에 시민을 향해 그 남은 나라 시민이지만 어쨌건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쏘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다음 5.18 때 한번 쏘다 쏜 적이 없으니까
시민을 상대로 군인이 총을 들이대고 총을 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연습하고 훈련받고 저 시민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돼야 돼. 계속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도 주입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 총동원이다 그러니까 뭐 북한 뭐가 있나 했는데 국회로 갔다. 국회 와서 이런 남녀노소 시민을 만났는데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시민이 밀면 뭐 그냥 밀려나가고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 민주화의 그 1980년부터 다져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군인들을 완전 문민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2024년과 1980년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날이라는 책 첫 제목이 그건데 우리가 이제 연도를 뭉덩이로 이제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3년 전에 뭐 했지? 이는 한 묶음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작년 12월 2일 날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12월 2일. 12월 1일 날 뭐 했어요? 안 나죠?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 순간이 기억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를 현재로서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 역사가 현재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때인데 요 시기에 오면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된 것 같잖아요. 주체가 돼서 하나하나 고민하고 캐나다 있건 뭐 지방에 있건 다 고민하면서 한순간 내가 주체로서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각성하는 국회를 지켜야 되겠다. 국회로 막 달려오고 국회의원들도 국회로 달려오고 해가지고 윤석열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해제가 돼버렸어요. 보통 계엄을 하면 한 달, 두 달 가다가 그 다음 시민들과 부딪히다가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몸이 얼어붙죠. 큰일이다. 그중 혹시 이 중에 나도 도망가야 되나 라든지 이런 생각. 국회의원들 큰일이다. 특히 그 윤석열을 미워하는 순서일수록 국회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도 안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모두가 정말 목숨을 가오가고 달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도 가서 함께 지켜가지고 결국 시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시민을 지키는 대합작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계엄이 난 날은 저는 이제 이제까지 총 따지면 39년간의 대학 교수 생활을 끝내고 마지막 강의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다라고 하고 있는 그날 밤에 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일단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저 대통령부터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 다 이 설법대 후배들입니다. 이 자들이 좀 뭐 민간 정부에서 좀 뭐 엉터리 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이것은 판을 완전히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일단 싸우면 혹시 잡혀가서 뭐 어찌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그 민주화운동 기념관 그 자료 봤잖아요. 그 자료를 계속 정리한 입장에서 겁이 안 나더라고. 잡혀가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긴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극복해 왔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서 내 1년을 산다. 법정에 간다. 이러면 이제 밀렸던 사자후를 다 토하고 글을 쓸 수 있고 응징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것을 해방시켜주는 국민의 힘이 있다는 국민의 힘은 아니고 말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시민들의 저력이 있다.
그래서 무섭지 않는 시대를 우리 모두의 노력 끝에 만들어냈다 생각.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제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28분 만에 정리한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이 계엄의 성격을 완전히 다 정리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긴 문장으로 하면 눈에 안 띄니까 탁탁 박히게 해야 되겠다라고 되는데 1. 자, 43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그다음 요건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뭐 요건 이런 거 계엄과 계엄법은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이제 저래 아무도 안 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급히 찾아서 전시사변을 요하는 비상계엄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 전시는 6.25를 이야기하고 사변도 6.25를 생각하면 됩니다. 6.25 사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전 북한이 침입했다. 이 정도가 될 때 비상계엄 요건이 성립되는데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헷갈릴까봐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이게 대통령은 따를 수 있다는지 따라야 한다는지 그 부분에서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출입을 막 막으려고 하잖아요. 출입을 막으면 이게 어찌 되지? 그 자체가 내란죄가 된다. 그 다음에 회의 소집을 막으면 내란죄가 된다. 국회의원은 국회가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막 체포하고 이러면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된다. 그 5.18 이제 재판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군인 경찰 조심해라. 대통령의 명의라고 따르다가는 내란죄 공범이 된다. 그 다음에 이 계엄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바로 돼버린다. 그 다음에 어떤 공직자도 동조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경거 동조하지 마라. 보통 경거 망동이라 하지 않나요? 망동이라 하면 굉장히 불쾌할까봐 부드럽게 해서 경거 동조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저는 군인 경찰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엄청 이제 퍼져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이제 국회로 막 달려오다가 이제 이걸 봤다고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들 막 급하게 달려올 때는 계엄을 해제해야지. 여기까지 생각한 거죠.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해야지 하는데 이 계엄은 그냥 얘도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 이러면 해제하면 끝.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 국회가 해제하면 내가 해제한 거는 끝이지. 왜 그게 내란죄가 되냐? 왜 탄핵 사유가 되냐? 그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내란이라고 하려고 하면 이제 맞아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내란의 전형이죠. 쿠데타를 이렇게 하죠. 정권을 찬탈을 해야 내란이지. 아니 국회 가서 뭐 국회의원 조금 막은 게 어떻게 내란이 되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요거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묘하게 공부를 제가 문화에서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계엄은 딴 계엄과는 달리 내란죄가 바로 성립이 되고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 해가지고 계엄 내란 탄핵을 일직선으로 바로 연결시킨 거죠.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가 이 뭔가 프레임에 당한 것 같다. 자기들 중에서도 계엄은 잘못됐다. 그럼 계엄 해제하면 됐지. 왜 내란처럼 우리가 되고 그래서 계엄 해제는 찬성. 그래서 탄핵은 반대 이런 사람도 있고 계엄 해제 찬성, 탄핵 찬성. 그러나 내란죄는 안 돼.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쪽에 스펙트럼상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우리가 이 프레임에 끌려 들어갔을까? 원흉을 찾아보니까 요 글에서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면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고요. 저는 저거를 12월 5일 날 아침에 봤어요. 제 친구들이 쫙 이게 공유를 해줘서.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좀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헤매고 있었는데 이게 이 계엄의 성격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진행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관점을 못 잡고 있을 때 이걸 보면 아주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아주 고맙고 존경스러운 선배죠.
앉아서 예. 하셔도. 서서 뒤에 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해도 됩니까? 지나가면 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2시간 만에 해제가 됐으니까 내란이 아니고 더군다나 5.18 때 판례가 있다고 판례가 이루어갔을 때 이번에 12.3 불법개혁은 내란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저하고 아주 잘 아는 국회의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은 지적이고요. 그냥 5.18 재판, 그냥 우리가 전도 재판에 한계가 많다 뭐 등등 비판을 하지만 그것이 내란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종합 정리한 결정적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국회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 그때 출입을 막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국회 가서 5월 20일 날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국회를 정문에서 막고 막 국회의원을 초대표로 까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내란죄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 그다음 국회 본회의장의 행사를 막는 거. 그것이 이제 내란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5.18 판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2월 3일 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나왔거든요. 이제 11시에 나왔다고 되어 있고, 근데 그것이 1980년 포고령을 놓고 이제 첨삭했다고 그래요. 첨삭했는데 첨삭을 너무 잘못했어요. 80년 5월 17일 포고문이 훨씬 더 잘 된 겁니다. 자기들 기준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드라이하게 욕끝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2024년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정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말 안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의 저의를 드러낸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냐면 북한의 침략이 지금 임박했다. 각종 공격이 나와서 지금 바로 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썼어요. 다른 걸 엉뚱한 걸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80년은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라고 해가지고 됐는데 여기에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회라는 말을 쓴 순간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킨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란. 그래서 11시에 굉장히 막 강도 높은 포고령 선포된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안심했습니다. 아, 이게 내란죄가 100% 됐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쓰면 모든 정치활동 중지하면 이렇게 써놓으면 아니 국회 정지하라는 말로 한 적 없다 라고 잡아뗄 수가 있는데 첫 줄에 국회라고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는 바로 내란죄 빼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 처단 나온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의 사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간 윤석열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근데 이제 윤석열의 마음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하면 야간 통행 금지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80년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것도 원래 통행 금지 시대였어요. 근데 새롭게 하려고 하면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성공을 하려면 그러면 뭐 여의도로 달려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이 원래 김용현의 초안에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그걸 뺐어요. 왜 뺐느냐? 서울대 7과학번 80년, 81년, 82년 통행금지 있을 시절에 대학을 보냈잖아요.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통행금지는 너무 짜증나는 일입니다. 몸에 배인 통행금지 싫음 이런 것들이 다른 거 쭉 전공의 처단 이런 거 세게 넣으면서도 통행금지 조항은
이건 아니지. 이래가 이제 뺐다. 그래서 넣은 부분과 뺀 부분을 모아보면 윤석열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된다. 저는 늘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들이 주고자 하는 공포감에 노예가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우리대로 주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12월 7일 뭐 여기도 많이 달려갔죠. 14일 날 뭐 많이 달려갔잖아요. 근데 7일과 14일 사이에 차이가 있었죠. 7일 날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투표에 안 들어와서 이제 그냥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4일 날 이제 투표로 들어왔죠. 7일과 14일 사이는 시민의 압력이 있었던 거지. 너희들이 찬반은 우리가 뭐 어떻게 국민들은 뭐라 못하지만 어떻게 투표도 안 하냐. 그러고도 국회의원이냐 하는 여론이 막 빗발치게 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12명의 이탈표가 생겨가지고 통과됐습니다. 7일 날 이제 통과가 안 됐을 때 사람들은 뭐 힘이 쭉 빠지잖아요. 같지만 힘이 빠진데 그래서 힘을 돋궈야 되겠다. 생각한 게 이제 박근혜 때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뭐 9일인가까지 7중가가 걸렸거든요. 우리는 3일날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7일날 해제하면 국민의 에너지를 너무 안 넣었잖아요. 그럼 국민의 에너지가 덜 들어간 가운데서 통과되면 승리의 주역은 한동훈이 됩니다. 통과됐으면. 한동훈은 12월 3일날 그것도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7일까지 잘 내버렸으면 새로운 주자로 막 뜨는데 7일날 통과가 안 되고 14일날 통과됐을 때는 누가 한동훈 등이 나 때문에 통과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압력으로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14일날 국회의원들의 표정을 보면 만세부른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어요. 역사의 무게감을 느끼고 국민이 주신 소임을 노력했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겸허하게. 만세는 누가 부르냐면 국민이 부르는 것이고 정치인은 겸허하게 그걸 받아안는 거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내란이 되냐에 대한 결정적 조문이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조항은 모릅니다. 강의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고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가를 면밀히 추적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원래 자 87조 봅시다.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 전부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사형 등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본에서 가져올 때 그 조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헌문란이란 의미가 애매한데 일본에서는 그를 일본 천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황제를 파기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한국에서 국헌문란이란 말이 국헌이란 말이 잘 안 들리는데 헌법이란 말입니다. 헌법을 문란하게 했다. 흩뜨렸다. 이걸 가지고 이런 91조의 희한한 조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우리 형법 1953년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은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 투표권 행사 권능이죠. 권능 행사를 불가능케 하면 이제 국헌문란이 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가 하면 1952년에 헌법의 첫 개정이 있었잖아요. 발췌개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1952년에 그때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도록 돼 있었어요. 48년 헌법에는. 근데 52년대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 되려고 해보니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 임기는 50년에 시작됐어요. 54년까지 갑니다. 근데 52년에 이승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직선제 개헌을 오늘날 뜻과는 달리 직선제 개헌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그때 이제 부산에 국회 이제 정부 국회에다 이거 이동해 있었는데 국회의원 딴 버스를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군 부대로 내놓고 막 협박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 이제 그 김상수 이제 부통령이 사임을 합니다. 사임하면서 이는 내란적 쿠데타라는 말을 써요. 직접 이승만이 한 짓은 내란적 쿠데타다. 그다음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을 부산으로 이제 대구에 있던 참모총장을 부산으로 병력과 함께 와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국군 장병에게 고한다 이러면서 군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정치적 중립이니까 평상 정치 행위에 대하여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는 거부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육군 참모차장에게 참모총장을 포살하라, 죽여버리라는 명령을까지 내립니다. 그때 대통령의 양쪽에 문무에 제일 위에 있던, 대통령 빼고 제일 위에 있던 분들이 정면으로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강요들, 경찰들, 군의 수뇌부들이 하나도 거부한 사람이 없죠. 적어도 내란적 쿠데타에 대해서는 우리의 설례 1952년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거부를 했어. 근데 이제 다 진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군이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백골단, 딱벌대라고 하는 민간 정치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마구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졌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 통분의 마음을 하고 1953년에 법을 만들 때 요 조항을 써 넣었어요.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 말은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은 뭐냐면 국회를 이야기합니다.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케 하면 내란이야 이 사람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항을 넣었는데 정부는 몰랐죠. 그 이후에 정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2024년 국면에서 이 조항이 쫙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라고 하는데 1952년에 그 뼈아픈 경험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장래의 내란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91조를 읽어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 개정된 거예요? 그 형법이? 1년 뒤 1952년에 부산정치파동이 있었고 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집니다. 53년에 정부 초안에는 이게 없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초안 몇 개를 자기들이 집어넣은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 국회의원들의 뼈아픈 경험들이 요 조문을 만들어내게끔 만든 거죠. 그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없었어요? 형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 조항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 조항이 그런 숨은 의미가 있는 줄도 몰랐고. 잠깐만요. 원래 그 이 한 교수님 강연을 1시간 하고 1시간을 질문하기로 했는데요. 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시간을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때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에 구애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처럼. 네, 좋습니다. 저도 그래도 자유 토론 시간을 좀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헌법학자들 다 아느냐? 아닙니다. 사건이 나면 바로 이제 들춰볼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은 계엄에 관한 조항은 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나니까 확 뒤져보잖아요. 뒤져보니까 전시사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 건의가 아니고 요구라고 되어 있지만 해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대통령 국법상에는 문서로 선다. 문서에는 부수를 해야 문서가 성립이 된다. 근데 혹시 막 그 전시사변 등에서 전시사변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부수할 여유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예외로 해줘라는 말이 나올까봐 군사에 관한 것도 같아. 기가 막히잖아요. 군사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냐? 아니,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헌법이 역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차에 걸쳐 개헌이 되면서 그래도 넣을 것 계속 넣고 뭐 그런 노력을 이루어진 것도 집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수로 해야 된다. 그러고 했는데 문수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할 때 그때 보면 계엄을 이제 공고한다 해놓고 대통령 책임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신원학 등 쫙 있잖아요. 요 문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서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덕수가 12월 5일쯤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되겠거든요. 결국 이 종이 조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라면 나는 비상계엄 선포한 적이 없다. 방송은 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 방송은 했는데 법적 행위로서 선포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부서된 이런 문서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면 굉장히 난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 안 했어요. 그래서 사흘 전인가 우원식 의장하고 상가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국회는 통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통과된 문서 번호와 함께 와야죠. 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해제 여부를 논의해야 되는데 문서가 안 오는데 무슨 해제 여부를 논의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의장실 주변에서 막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논의를 실제로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국회 내부의 논의고 그 대통령실 입장은 우리는 아직 국회 통과도 안 했는데 통과 다음에 해제지요. 통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제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법리 싸움 좋아하는 이 윤석열 그룹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다행히 아직 아무도 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죠. 마지막 그 변론 종결할 때 그런 주장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1시 2분에 이제 땅땅 해가지고 통과 이제 해제 요구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결의를 하면 근데 국회가 해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분명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체 없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체 없이는 버튼 누르듯이 바로가 아닙니다. 지체 없이는 한 이틀 사흘 정도 이내에 뭘 하면 법 해석상으로는 대충 지체 없이 쳐주거든요. 그냥 다음날 오후 2시에 보내려고 했는데 왜 미리 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 해제하고 그래요. 그 해제는 아무 무효야 라고 주장하면서 우기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 우리 이제 탄핵을 보니까 18주 걸렸더라고요. 18주 동안 우리가 고생만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주권자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개개인의 성장적 체험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호락호락 그런 식으로 나라를 국정을 농단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모두 이제 그 지식과 실력과 자각이 충전됐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로 구성된 주권자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장엄한 과정 아니냐. 이 사진은 4월 3일 날 제주도에 가서 서울은 아주 꽃이 활짝 안 폈는데 남제주 가니까 막 활짝 펴가지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온 국민들이 환호작약하는 봄이 오기를 생각하면서
된 것인데요. 예. 아니 이제 주장은 할 수 있잖아요. 하면 그다음 그게 실제로 뭐 방송을 하고 근데 이제 그쪽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11시에 계엄 포고령을 그거는 정식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뭐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법적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없이 계엄 포고령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윤석열은 우기기를 좋아하니까 어쨌건 나는 한 적이 없어. 대통령 사인 한 적이 없어. 네. 네. 근데 다행히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방송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국무회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알리는 행위로서 방송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어떤 홍보실 그때 80년에 할 때는 문화공보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다거나 이런 형식을 취했죠. 그냥 그거는 국민들에게 홍보고요. 법적 행위는 아니죠. 제가 너무 신기한 주장을 한번 끌어대서 이게 이제 김수영 시인이 60년 4월 3일에 쓴 시입니다. 굉장히 하 그림자가 없다는 굉장히 좋은 시인데 시가 아주 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만 한번 오른쪽 부분 한번 네, 낭독.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다. 민주주의의 싸움이니까 싸우는 방법도 민주주의식으로 싸워야 한다. 하늘에 그림자가 없듯이 민주주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하, 그림자가 없다. 하, 그렇다. 하,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렇지, 그래. 뭐? 그래. 그래. 너무 잘 읽습니다. 이게 60년 4월 3일은요. 이제 3.15 부정선거 이제 대구 2.8 나고 대전 3.8 나고 대구 3.15 나고 부산에 3.24가 나고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중심으로 났는데 이제 더 이상 진도가 나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4월 10일 날 김주열 시체가 떠올랐기 때문에 4월 11일 날 마산에 대항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18 고려대 4.19 전국 이렇게 나는데 4월 3일 생각하면 깜깜할 때죠.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는데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는데 이 싸우는 방법을 무슨 저격해서 끝낼 수도 없고 민주주의적으로 싸우는 건 뭐죠? 우리 잘 알잖아요. 데모크라시는 데모하는 크라시잖아요. 그래서 데모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민주주의 싸우면 그림자가 없네. 이 말 뜻을 막 해설하는 것을 뭐 쭉 보면 저는 그 해설이 다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림자 없으니까 눈부신 밝음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데 이런 어떤 운동의 그 힘든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국문학 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림자가 없다는 거는 자기 그림자 의식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림자 의식 안 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 사람 모습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이렇게 되지. 바로부터 나 자신인 경우에는 나 자신 쪽에서 극복해야 될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그림자 없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쪽 땅 지지자 저쪽 땅 지지자가 막 이제 그 싸우고 있고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요 우리 가족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아들 며느리 혹은 딸 사위 이렇게 3대를 모아보면 어떻게 돼요? 3대를 모아보면 그 중에 윤석열 지지자도 있고 태극기 부대도 있고 그런 절대 안 된다는 것도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 내에서 토론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싸우면 내 속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가장 가까운 데 다 있으니까 그림자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는 기적을 고대하죠. 하늘은 벼락 맞을 놈아 해가지고 벼락을 쳐서 없애거나 혹은 어느 날 안중근 의사 혹시 안 계시나 이런 거는 부질없는 이야기다 이거죠. 우리들이 싸우면 민주주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우리는 수거 함이라든지 영연백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다음 이제 이건환이 야 민주주의 되면 너가 나를 고문해. 지금 민주주의 아니잖아. 그럼 내가 너 고문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환은 고문을 하는데 민주주의가 되면 이건환은 고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싸우면 민주주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제가 이제 본문 다 읽어보니 한 100페이지가 넘고 우리 이제 22분도 안 들었던 거는 한 열 몇 페이지짜리 요약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이제 100페이지를 읽어보면서 저한테 꽂힌 단어 하나로 하면 생각하여.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데 조성현 대령은 그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 첫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엄이라는 그런 것들은 명령이 진짜 따라야 되는 급박한 순간에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 이상한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는 생각하여. 그 다음에 자기 지시가 통하는 부대 내에서는 경내에 들어간 군인들에게는 시민들하고 거리를 떼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려올 후속 부대에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생각하고 자기의 재량 범위 내에서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상관에게는 철수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 2분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인들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한 번 더 진입에 들어오면 참 길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이리저리 가서 쭉 물러가 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선포를 해도 동원할 군대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물러선 거죠. 근데 수방사령관, 자 군대 동원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겠어? 근데 아니 내 위하 병력들이 그냥 여의도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여의도로 불러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쭉 확인해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해제. 그래서 딱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우리 꽂히는 뭐가 있죠? 함석헌 선생의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민주 시민의 가장 기본 덕목은 남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남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언제 어느 순간든지 생각할 줄 아는 시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것이 민주시민의 제1덕목이다. 그래서 생각하여라는 단어에 저는 제일 꽂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넘어가고요. 우리는 이제 헌법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감을 하고 우리가 헌법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헌법을 읽으면 뭐 아냐? 헌법은 읽으면 알도록 되어 있는 유일한
법령입니다. 다른 법률 막 읽으면 복잡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헌법 문장 읽어가지고 뜻 안 통하는 문장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의 재정권자는 다 국민입니다. 법률의 재정권자는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 대통령령, 시행령의 재정권자는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지만 대통령 1인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데는 4천만 명이 투표에 들어가는 거고 법률은 151명이 통과하면 되는 거고 명령은 1명. 근데 이제 대통령이 왕일 때는 왕령이 제일 높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됐는데 왕이 이제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은 국민이 만든 거고 그다음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권으로 가득 차 있고 국가는 그 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헌법에 국민일 때는 전부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국민을 쭉 국민이라고 하는 주어를 쓸 때는 뭐뭐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 국가 이야기할 때는 의무 책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읽을수록 힘이 나죠. 법률은 이제 자꾸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때는 법률로만 한다. 그거는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이 법률로만 한다. 그 권리 제한을 하기 때문에 법률을 보면 우리가 자꾸 위축이 돼요. 헌법을 보면 우와 우리가 주인이잖아. 그것도 우리의 이런 엄청난 권리가 있는데 국가 너희들 조심해. 대통령 권한밖에 없어. 우리 권력, 권리, 권한이란 단어가 있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권력은 그때 한 번 딱 등장합니다. 그 다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한다. 할 때는 그때는 권!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 이제 대통령 내부에 들어가면 대통령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계가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국회의원은 이러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죠? 권력, 권한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 국민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 헌법 이야기를 할 때 직업정치인, 학계, 언론개혁, 헌법론 개헌론은 많았지만 진짜 시민주도, 시민중심의 헌법론 개헌론은 거의 없었다.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헌법 1조만 가지고도 엄청난 걸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전문가들이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지 말고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헌법 역사의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넘어가고 일단 1조 국민은 주인이다 하는 거죠. 이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니까 국민이 권력자이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되어 있고 공무원은 뭐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자, 이것부터 분명히 합시다. 어느 순간이든지 명심해야 될 것은 국민은 권력자, 주권자, 주인이고 공무원은 봉사자입니다. 지금 사법권은 독립이 있지 않느냐? 아니, 사법권도 봉사자 제대로 봉사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상 쭉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주민 소환 이제 국민이 이제 뽑았잖아요. 이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뽑고 지방의회 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우리가 국민 소환을 할 수 있죠. 해임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상당히 까다롭지만 그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은 빠져 있어요. 대통령은 탄핵으로 이제 끌어내릴 텐데 이 국회의원 소환법에 쏙 빠져 있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다음에 국민이 우리가 3월달에 이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 왜 다 그걸 맡겨야 되지? 아니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내리잖아요. 5대3으로 결정 내리면 우리가 승복할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 3분의 1로 통과 탄핵 소추가 되고 나면 국민투표로 그냥 결판 내자.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끌어내자. 그게 잘 맞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죠. 3월 10일 날 통과했으면 이제 파면한다고 했으면 그 생각까지 안 났을 텐데 점점 막 시간이 3월 말로 갈수록 왜 우리가 헌법재판관 8명 눈치, 온 국민이 눈치를 보면서 제발 잘해주세요. 주권자가 이게 좀 취할 태도냐 이거야. 주인이. 그래서 4월 4일 날 다행히 자리가 그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생각해 볼 지점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입법권에 관여할 권한을 국민 발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바꿀 수 있는지. 자, 대만에서 이런 게 있어. 자, 탄핵은 우리가 아는 겁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대법원 심리를 해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거든요. 거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된 요게 있는데 파면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3분의 2 이상 같아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서 다만 찬성자가 유권자 25% 이상이니까 51% 이상 투표를 하면 26%의 국민이 찬성한다라고 하면 총통, 거기는 총통이라거든요. 총통이 파면됩니다. 우리 이가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자, 헌법 개정한다? 이러면 대만의 모델을 한번 참고하자. 이 방법도 하나 놓고 이것도 하나 넣자고 국민운동을 시작하면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감추어진, 그래서 시민주권 시대를 이야기할 때, 시민헌법 시대를 할 때 이제 감추어진 수많은 면들을 한번 좀 펼쳐내자. 자, 대만에 유권자 10% 이상 서명을 받아서 파면 유서 제출하고 해가지고 이제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는, 여기에는 국회의원 포함입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국회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같이 국민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중에 입법안을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로비에 취약하고 이제 범권력 집단에 취약하잖아요.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주민운동의 일환으로서 국민 발안 같은 것을 해서 이제 대만에서 예를 보니까 대만은 이제 탈원전을 기본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탈원전 너무 곤란해라고 하는 쪽으로 갔다가 이때 이제 탈원전 폐지하자는 쪽으로 국민이 통과했다가 아니 완전 중단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또 다시 가동해야 돼 등등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국가정책을 국민들이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투표로서 결정하게 하자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 대만이 여러 가지 좋은 모델을 많이 만들어낸 것을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를 못했는데 이런 게 있네 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우리 국가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그 말이 유신헌법 때 처음 들어온 거예요. 유신헌법 이전에는 대통령의 행정권의 수반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신 때 와가지고 국가의 원수이며 이 말이 들어간 걸 지금 현행법에서 정리하지도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바로 잡아야 돼요. 행정권의 수반, 대통령의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제 60년에 60년 그 4.19 이후에 대통령 국가의 원수이며 이 말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은 윤보선 대통령에게 너는 국가 원수만 하라. 그 다음에
내각은 국무총리가 다 하잖아요. 행정권하고 대통령을 딱 나눠서 대통령 상징적인 역할만 하라. 그 다음 일반 행정은 국무총리가 한다. 이때 들어간 것인데 유신단 법안 좋은 거 대통령의 좋은 걸 다 모아놨는데 이런 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무회의 원래는 계속 의결이었습니다.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이제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심의로 바꿨습니다. 심의는 그냥 심의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국무회의에서 반대가 꽤 나왔다. 그것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짜증내면서 가서 방송에서 발표를 해버렸다. 그런데 의결이라고 하면 의결 누가 몇 표 이런 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전원 일치로 했다거나 뭐 13명은 동의했고 5명은 반대했다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그 다음에 지금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썼습니다.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국회와 대통령은 국민이 뽑잖아요. 뽑아서 국회의원들은 아무 형편없이 해도 4년 뒤에 엄청난 4년간 될까 말까 뭐 하고 4년 그 다음 선거에서 초선 비율이 거의 한 40% 이상 되잖아요, 대체로. 근데 절반 이상 계속 물갈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5년밖에 못해요. 근데 법관은 어떠냐 하면 20대 후반에 법관이 되면 자기가 사표를 내지 않는 한 65세까지 그냥 쭉 가잖아요. 탄핵 또는 형벌을 받지 않으면 법관은 잘라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법관과 검사는 이 선출 권력이 지속적으로 도전받으면서 교체되는 사이에 점점 힘을 강화해 왔다. 그러면서 자기 전체의 기득권을 계속 확대해 간 이런 모습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국가경 신뢰도 같은 통계를 믿을 수 없지만 이제 그 장기 통계는 보면 나름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이제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볼 때 이 시기 이전 2010년 이전에는 검찰의 경찰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다 검찰의 신뢰도는 2013년 38에서 27까지 한 10% 내려왔잖아요. 경찰의 신뢰도는 비슷하게 유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법원의 신뢰도는 한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제 올해 보면 헌재는 결정을 너무 잘해가지고 신뢰도 한 61점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법원이 확 주저앉은 거예요. 원래는 대법원과 헌재가 비슷해야 됩니다. 헌재가 61점 나오면 대법원 한 55점쯤 나와야 되는데 이제 44그러니까 한 10점 정도 이제 꼬라박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경찰은 41점쯤 나오는데 검찰이 지금 우리나라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국회는 29인데 아까 본 거 보면 한 20%, 19% 국회는 늘 그래요. 가장 낮거든요. 한 20% 되는데 하도 12, 3대 잘해가지고 한 10% 올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신뢰도의 추이가 결국 검찰에게 수사권 줄 수 없다고 나오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큰 국민적 이익이 안 나오는 것은 이런 장기적인 신뢰도에서 비추어 볼 때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왕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만히 대통령 별 제왕 역할을 못해. 제왕 노릇 내가 제왕이지 하였다가 윤석열 같은 탈이 나거든요. 윤석열이 왕자를 쓰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국민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왕 노릇 해도 되겠네 하다가 결국 이제
이제 왕노릇 하는 게 이제 계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파멸에 이르는데 아까 보니 헌법상에 법률상에 제약도 많고 근데 대법원장은 별 제약이 없어요. 우선 대통령보다 임기도 더 길죠. 그다음 이제 대법원장을 어떻게 임명하는가에 대해서 전제 장치가 없습니다.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법원장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국회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또 찾아봤죠. 제한한 법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은 만약 고위 법관 내의 제청을 받아서 대법원장 후보가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첫 헌정사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60년에는 대법원장 선거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시행령이 4월 26일 날 61년 4월 26일 날 됐잖아요. 그래서 5월 18일 날 대법원장 후보 이제 선거하는 날이 61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5.16이 안 났으면 대법원장을 일방법으로 뽑게 돼 있었어요. 이야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역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5.16이 나서 그냥 자초가 됐는데 5.16 나오고 났는데 완전히 자초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법관 추천회의 제청, 법관 추천회는 법관, 변호사,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등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관 추천회에서 제청을 하고 그 다음 그걸 받아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대법원장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뽑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신 때 이제 그랬던 거죠. 아까 법관 추천회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아니 뭐 국회 동의도 없어. 근데 87년 경우에 이제 조금 나아간 것은 둘 다 국회 동의를 얻는다. 그까지 이제 나아간 정도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건 대법관이건 우리의 헌정사에 비추어 볼 때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국민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시민주권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뭐 대법원은 완전히 시민으로부터 따로 떨어진 성체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하면 법조인하고 이제 비법조인 2명 정도 넣어주거든요. 대법관 추천위원회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법관 중에 이 뒤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지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보면 대법관, 부행정처장, 법무장관, 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 그다음 대법관 아닌 법관, 그다음에 각계의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범법조의 상층 기득권자들이 뽑는 겁니다. 근데 범법조 상층 기득권자는 거의 한 7%가 매우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조희대 같은 사람을 쉽게 뽑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민주권의 실현 방식을 개발하면 법조인, 비법조인, 그다음 명망가만 선출 절차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국민 일반의 참여가 들어가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볼 방법은 국민 중에 이 경우는 반드시 무작위 추출이어야 됩니다. 무작위로 500명 정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계속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국민 텔레비로 공개되는 가운데서 계속 질문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얻고 국민 전체 공감을 가진 가운데서 그중에 뭐 단일로 뽑으면 조금 그러니까 그중에 한 2명 정도를 추천을 하고 거기에 이제 법조인을 완전히 빼서는 안 되니까 법조인도 좀 넣고 그냥 한 여기는 이상적으로 하면 500명 중에 법조인 한 50명 법조인이 아닌 450명의 국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800원 사건 있지 않나요? 800원 그 버스 기사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사 먹었답니다. 예? 커피를 뽑아 먹었답니다. 그걸로. 아, 그게 800원이요? 예. 아, 그것이 횡령이다. 이게 국민 그것을 유죄 판결을 한 사람은 국민들의 논의 선상에 가면 그냥 예선에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범법조 상층권 내보면 그 사람 다 알아요. 오석준이라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 괜찮지, 뭐 그 사람 인간성도 좋지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냥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부닥부닥 주장하고 우기고 대법원 판결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정관적 했으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 밉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뽑히게 문형배 뽑히기 어려워요. 시민들에게서 뽑으면 아마 뽑히겠지만 문형배는 서울 쪽에 법관으로 안 살겠다고 작전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방식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뭐 할 말은 무한대인데 요 정도로 마치고 그 뒤에 부분은 선생님들이 잠깐 쉬는 시간 준다면 쫙 보면서 뭐 토론거리 질문거리를 뽑아서 하면 답하도록 뭐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잠깐만 먼저 박수로 마치기를 환영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진 게 좋겠죠? 예, 한 5분 정도. 지금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기 8시 정각에 다시 시작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자유 토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자료가 너무 좋아서